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사연인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든 상황에 놓인 한 분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가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아주 오래된 단골 서점이 있었나 봐요. 아, 오랫동안요? 네, 그런데 그 서점 주인 A씨한테 정말 믿었던 분이었을 텐데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충격이 정말 클 텐데요. 그렇죠. 그날도 이제 A씨가 타준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평소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질문자님의 볼을 꼬집었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요? 네, 그리고는 이어서 손을 그냥 강제로 잡고 만지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겠죠, 당연히. 네, 그럼요. 근데 오히려 더 세게 잡더래요. 손이 건조하다 이러면서 로션을 발라주겠다 이런 핑계로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정말 불쾌했겠네요. 네, 거부할수록 더 강하게 제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을까요, 그 순간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책을 주겠다 이러면서 서점 안쪽으로 커튼 뒤 공간으로 유인을 했대요. 커튼 뒤 공간이요? 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결국 따라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공책을 받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요. 네. 뒤에서 목을 졸랐다는 겁니다. 헉, 목을요? 세상에. 네, 숨 막힌다고 막 소리치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A씨가 계속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하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있는데 혹시 거기로 끌려가면 더 위험할 수 있겠다. 흉기로 위협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대요. 네, 그런 공포 속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했네요. 그래서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아는 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가봐야 한다고 둘러대고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절박함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충격, 배신감, 그리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상황입니다. 특히 그 위험을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빠져나온 부분을 보면 당시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이 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 직후에 바로 그 비선생님께 알리고 부모님 또 경찰에 신고한 것은 정말 중요한 초기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서점 내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리고 가해자인 A씨는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바로 질문의 핵심입니다. 정말 막막하겠네요. 증거가 없다니.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또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변호사로도 알려진 분이죠. 송명호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송명호 변호사님이요. 네이노 지식인에서 답변 잘해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사려 깊고 또 명쾌하시다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덕분에 도움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명호 변호사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분의 조언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에 따르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자꾸 바뀌면 아무래도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 당시 상황, 시간, 장소, 그리고 가해자 A씨의 행동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은 사건 직후에 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행동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렇죠. 피해 직후의 행동이니까요. 그럼 진술 말고 다른 증거들도 중요할 텐데요.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다면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간접 증거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직후에 질문자님을 만났던 그 비선생님 있죠. 네네. 그 선생님이 당시 질문자님의 상태, 불안해했다거나 공포에 질려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건 전후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부모님께 연락했던 시간 같은 것들이 다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건 직후에 메모나 일기 같은 걸 작성했다면 그것 역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메모나 일기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혹시 그 시간대에 서점에 다른 손님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목격자. 네, 그런 분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조언했습니다. 이런 간접 증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다 모아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목졸림 같은 신체적인 피해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은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목졸림으로 인해서 목 주변에 멍이 들었다거나 상처 같은 흔적이 있다면요. 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수 있으니까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겪었을 그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 있잖아요. 네, 트라우마가 엄청나겠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받는 것도 피해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도움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그리고 내용 증명 발송에 대한 조언도 있었어요. 이건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기 전에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요. 가해자인 A씨에게 나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박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송명호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게 A씨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어쩌면 혐의를 인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좀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내용 증명에 킴 사슬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됐을 때 사건 초기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고요.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크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송명호 변호사님처럼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 증명은 그 효과나 신뢰도가 더 크다고 강조하셨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성추행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지 송명호 변호사님의 정말 명쾌하고 사려 깊은 조언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피해 사실에 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말 큰 용기를 내신 만큼 부디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회복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지, 또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준비를 좀 해둘 수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